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강등당한 어리석은 기생. 영성군 박문수가 젊었을 때였습니다. 외숙을 따라 임소인 진주에 내려갔다가 한 기생을 보고 홀딱 반해 함께 살다가 같은 날 죽기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문수가 하루는 서재에 있는데 아주 못생긴 여종이 물을 길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30이 다 되었는데도 얼굴이 저리 생겨 아직 음양의 이치도 모른다네. 저 여자를 가까이 해준다면 가히 적선하는 것과 같다고 할 만하며 반드시 신명의 도움을 얻을 걸세. 문수는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그 여종이 또 지나가자 불러들여 잠자리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좋아하며 나갔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문수는 급제하고 10년 사이에 암행어사가 되어 진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좋아하던 기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 밖에 서서 밥을 구걸하니 안에서 늙은 할미가 나와 한참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괴상하네, 괴상해. 문수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할멈. 그대 얼굴이 전전 사또 시절 박서방님을 아주 많이 닮아서 이상하게 여겼어. 문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일세. 할미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서방님이 이렇게 거지가 되어 오시다니요. 어서 들어오셔서 잠시 머물며 밥이나 드시고 가셔요. 문수가 방으로 들어가 좌정하고 물었습니다. 자네 딸은 어디 있는가? 본부의 수청 기생으로 오랫동안 당번을 맡게 된지라 나올 수가 없답니다. 어미가 바야흐로 불을 피워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홀연 신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기생이 부엌 옆에 나타났습니다. 어미가 말했습니다. 아무 곧 박서방이 왔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언제 오셨고 무슨 연고로 오셨다 합디까? 그 꼴이 불쌍하다. 해진 갓에 다 떨어진 옷을 입었으니 완전 거짓꼴이다. 곡절을 물어보니 외가인 전전 사또 댁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빌어먹다가 오늘 진주에 이르렀단다. 여기가 옛날에 오래 머물던 곳이고 아전과 종들과 안면이 있는지라 돈량이나 얻어갈 요량이란다. 그녀가 얼굴빛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그따위 얘기를 저한테 뭐하러 해요? 어미가 말했습니다. 널 보려고 왔다 하니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녀가 말했습니다. 본들 무슨 이익이 있겠소. 난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일 병사 사또님 생신이라 수령들이 다 모인대요. 촉성로에서 풍류를 베푼다는데 가명본부에서 기생들의 옷에 관해 아주 엄하게 당부했어. 제 옷상자 속에 새로 지은 옷이 있을 테니 어머니가 내주세요. 어미가 말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찾겠느냐? 내가 들어가서 가져가려무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환한 얼굴로 문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곧장 벽장으로 가서 상자를 열고 옷을 꺼내서는 돌아보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문수가 어미를 불러 말했습니다. 주인이 이처럼 냉담하게 대하니 내 오래 머물 수가 없구먼. 지금 떠나겠네. 어미가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기생년이 나이어려 일을 헤아리지 못하는 걸 어찌 나무라십니까? 밥이 다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계시다가 드시고 가세요. 문수가 말했습니다. 먹고 싶지 않네. 그러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여종의 집을 찾아가니 여종은 아직도 물 깃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종이 물을 길어오다가 문수를 발견하고 한참 빤히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괴상하고 괴상하다. 문수가 물었습니다. 왜 사람을 보고 괴상하다 하느냐? 여종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모습이 예전 이읍 책방 박서방님과 너무나 많이 닮아서 속으로 이상하게 여겼답니다. 문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종이 물동이를 땅에 내려놓더니 문수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집이 멀지 않으니 같이 가십시다. 문수가 따라가니 오두막집 몇 칸이 나타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좌정하자 여종이 다시 울면서 거지가 된 사연을 물었습니다. 문수는 기생의 어미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날이 이리 추운데 전 서방님께서 그게 현달하시리라 믿었습니다. 어찌 이 지경이 되리라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오늘은 저희 집에 머무십시오. 그러고는 허름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단옷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수에게 이걸로 갈아입으라 하니 문수가 말했습니다. 이 옷이 어디서 났느냐? 이건 여러 해 동안 제가 물기로 모은 삭시옵니다. 돈을 모아 비단을 사고 사람을 써서 지어두었지요. 이 생에 서방님을 다시 만나면 이 옷으로 마음을 표시하려 했었죠. 문수가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떨어진 옷을 입고 왔는데 갑자기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나중에 입기로 하고 잠시 그대로 놓아두자.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다가 뒤로 들어가더니 중얼중얼 무언가에 대고 욕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문수가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쪽에서는 귀신을 공경하죠. 제가 서방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신이를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오로지 서방님 입신양 명하기만을 축원했지요. 귀신에게 신령함이 있다면 어찌 서방님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신유를 부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문수는 웃음을 참으면서도 그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저녁밥을 들여오자 바로 다 먹고 잤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밥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갈 데가 있다. 문을 나서서 곧바로 촉성루로 가 누각 아래에 잠복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관리들이 분주히 청소를 하며 잔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금 뒤 병사와 본관 사또가 나왔습니다. 이웃 읍수령 10여 명도 모두 와서 모였습니다. 문수가 갑자기 윗자리로 올라가서 병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나던 길손도 성대한 잔치에 참석하러 왔소이다. 병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한쪽 구석에 앉아 구경하는 건 괜찮네. 이윽고 술잔과 그릇이 낭자하고 생황소리 노랫소리가 요란해졌습니다. 예전에 그 기생은 본관 뒤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교태까지 부리니 병사가 돌아보고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본관은 저 물건에 푹 빠졌소. 신세기 전과 같지 않소이다. 본관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겉만 번드려야지 실속은 없죠. 병사가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소. 그러고는 그 기생을 불러서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기생은 술을 따르며 차차 앞으로 나왔습니다. 문수도 술을 청하며 말했습니다. 이 길손도 술을 잘 마십니다. 한 잔 청합니다. 병사가 말했습니다. 한 잔 따라주거라. 기생은 술을 따라 지인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저 길손에게 주세요. 문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길손도 남자라오. 기생이 따라주는 술잔으로 마시고 싶다오. 병사와 본관이 얼굴빛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마시는 건 좋다만 어찌 기생의 손까지 원한단 말이오. 문수는 그냥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는 모두 큰 상이 놓였는데 문수 앞에는 그릇 몇 개만 놓였을 뿐이었습니다. 문수가 또 물었습니다. 같은 양반인데 어찌 음식에 차별을 두시오. 본관이 화내며 말했습니다. 어른들 모임에서 어찌 이리도 성가시게 구는고. 주는 음식이나 먹고 속히 떠날 일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은가. 문수 역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아니란 말이오. 나에게도 처가 있고 자식이 있다오. 수염과 머리털도 희끄무레한데 내가 아이란 말이오. 본관이 노여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거지가 망발하는구나.
당장 쫓아내라. 관노에게 명해 그를 쫓아내게 했습니다. 누각 아래에 대령하고 있던 관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빨리 내려오시오. 문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려가느냐? 본관이 내려가는 게 옳다. 본관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놈이 미친 놈이구나. 관노들은 어째서 이놈을 속히 끌어내지 않느냐. 그의 호령이 추상 같으니 구시라치들이 문수의 소매를 끌고 등을 떼밀었습니다. 문수가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나오너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역졸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병사와 그 이하 사람들이 사색이 되어 황급히 다 내려갔습니다. 문수가 높은 자리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그러고는 병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사 이하 가급 수령들은 모두 사무관대를 갖추고 백기를 청해 일일이 박문수를 아련했습니다. 예가 끝난 후 문수는 그 기생을 잡아오게 하고 기생의 어미도 불렀습니다. 기생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나와 너의 애정이 어떠했느냐? 산이 무너져도 바다가 말라도 변치 않으리라 맹세했었지. 오늘 내가 이 모양으로 왔더라도 너는 옛정을 생각해 좋은 말로 위로하고 안부를 물어주는 것이 옳거늘 어찌 그리 화만 냈느냐. 먹을 것은 안 주고 표주방만 깨뜨린다 하더니 진정 이를 두고 한 말이로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당장 때려 죽여 마땅하나 너를 어찌 죽일 수가 있겠느냐. 약식으로 태형을 시행하겠다. 기생의 어미에게도 말했습니다. 자네는 사람의 도리를 조금 아니 자네를 봐서 딸을 죽이지는 않겠네. 그 어미에게 곡식과 고기를 주도록 명하고 또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 속히 불러오너라. 이윽고 물깃는 여종을 동원으로 올라오게 하여 옆에 앉히고 그녀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정이 있는 여자다. 이 여자를 기안에 올려 우두머리 기생의 일을 맡게 하고 저 기생은 강등에 물을 깃고 잡력을 하는 관비로 삼아라. 이어 본부 이방을 불러와 무조건 돈 200냥을 속히 가져오게 하여 여종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오래된 은혜를 갚은 할머니. 교리 이아무개는 20살 무렵 장인의 임소인 청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우암 송시열이 은거했던 곳으로 경치가 빼어난 충북 괴산의 명승지인 화양동을 유람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이의 집을 들르고자 했습니다. 누이의 집까지는 수십 리가 남았는데 배가 고파왔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주점도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저 멀리 한 총가가 보였습니다. 잠시 쉬면서 욕이나 하려고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주인이 나와 맞이해 주었는데 무척 반가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섬돌에서 내려와 아무개를 맞이하고는 넙죽 절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늙으신 할머니께서 방에 계시는데 뵙기를 청하나이다. 아무개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당황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늙었고 나는 젊으니 꺼릴 게 없지. 또 그가 만나고자 하는 걸 보면 반드시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일 거야. 젊은 주인을 따라 들어가 보니 70살쯤 되는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무개가 절을 하니 노인은 반갑게 맞이해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나리는 서울 중구에 있는 이서방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 집은 귀댁으로부터 참으로 잊기 어려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일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를 불러내 인사드리게 하고서 처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대대로 사는 양반입니다. 어느 해에 우리 바깥 양반이 추노하는 일로 대구에 가서 노비들을 잡아오는데 관례대로 그곳 원님에게 의탁했지요. 그 원님이 바로 귀댁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깥 양반이 갑자기 병에 걸려 돌아가셨지요. 홀로 객관에 머물렀던지라 주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귀댁의 할아버지께서 몸소 염습을 해주시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 수의와 관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용했던 명주 비단 한 끝을 잘라내 사용한 물건들을 낱낱이 기록하여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기도 했지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천리길 운구까지 해주셨으니 세상에 이같이 드물고 절절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친척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일을 바랄 수 없는데 하물며 평소 안면조차 없는 사람에게 어찌 바라겠습니까? 이승과 저승이 감동하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누구도 섭섭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늘 같은 은혜를 입었어도 보답할 길이 없어 한평생 뼈에 새겨두고 있지 않았지요. 그 뒤로 저와 며느리는 한 마음으로 누에를 기르고 실을 자 배를 짜서 만드는 대로 1년에 한 번씩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보내 구구한 정성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나 집안일을 맡아볼 사람이 없어지자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나 변변찮은 정성이라도 굳게 맺었으니 스스로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해마다 보내던 것을 전할 수 없어졌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자를 따로 마련해 해마다 옷을 보관해온 지도 오래되었답니다. 일찍이 댁이 서울 중구에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 있지 않았죠. 손자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며 연락이 이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청주 고을 원님의 사위가 된 서울 중구의 서방이 화양동으로 행차한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조금 전 수레가 이곳에 당도하니 자연스레 마음이 움직여 감히 뵙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뵈었으니 이는 하느님이 만나도록 이끌어주신 덕분일 것입니다. 노인은 감격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이윽고 하룻밤을 묵고 가라고 한사코 붙잡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소를 잡고 닭을 삶아 대접하니 진수성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돌아가려 하자 노인이 상자 몇 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해마다 모아두었던 모시 등속이었습니다. 지극한 정성과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여 감히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리에 가득 싣고는 돌아가 장인에게 사연을 고했습니다. 장인 역시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아전을 보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주인에게는 좌수 첩평청의 우두머리인 좌수에 임명하는 발령장을 내려 영광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집에서 해마다 사람을 시켜 예전과 다름없이 배를 보내왔고 그 손자들 또한 종종 찾아왔다고 합니다. 음낭에 자물쇠를 채워 친구를 희롱한 평안감사. 옛날 두 선비가 있었으니 어릴 때부터 친했습니다. 한 사람은 일찍 급제에 중요한 벼슬을 두루 거쳤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불우하여 살림살이가 가난했기에 딸의 혼인날이 정해졌는데도 돈이 없어 혼수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 친구가 평안감사 벼슬을 하고 있어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혼인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손에 땡전 한 푼 없으니 평안도 가명이라도 가서 혼수를 얻어오셔야 하지 않겠어요. 선비는 아내의 말을 따라 감사 친구를 찾아가 딸 혼인을 시키려 하는데 손쓸 대책이 없어 괴로우니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아랫사람에게 명해 깨끗한 숙소를 골라주고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를 정해 성찬을 베풀게 했습니다. 친구도 날마다 숙소를 드나들며 그윽하게 정담을 나누었습니다. 하루는 선비가 말했습니다. 혼인날이 점점 다가오니 속히 가봐야겠네. 친구는 극구 말렸습니다. 그러고는 몰래 한 비장에게 지시해 얼굴이 예쁘고 교태가 있는 기생을 뽑아서 이러이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날을 일없이 머물고 있던 선비는 정말 무료했습니다. 날마다 앞쪽 창문을 열고서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맞은편 집에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살인문을 살짝 열고서 몸은 숨기고 얼굴만 반쯤 드러낸 채 옷같이 하얀 손을 저으며 새끼 고양이를 부르는 게 아닌가. 자태가 고왔고 목소리도 가늘고 부드러웠습니다. 선비가 여인을 한번 보고 넋을 빼앗겨 관동을 불러 물었습니다. 저 집은 누구 집인가? 소인의 누이 집입니다. 내 누이는 언제 과부가 되었는가? 작년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누이를 한번 보았는데도 혼이 다 빠진 듯하다. 오늘 저녁에 내 누이를 데려다 줄 수 있겠는가?
관동이 그러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과연 기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선비가 무척 기뻐하며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온갖 꾀를 내어 자리를 피했습니다. 선비가 강제로 겁탈하려 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먼저 서방님 하물을 보고 싶습니다. 선비는 욕정이 불붙은 듯해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기생의 말대로 바지춤을 내려 하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왼손으로 그것을 주무르면서 오른손으로는 몰래 가져온 자물쇠로 음낭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선비는 혼자 궁리해봤지만 자물쇠를 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온 지도 여러 날이 되었지만 혼수는커녕 친구에게 속아 온 가명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서울로 떠났습니다. 음낭을 당기는 통증 때문에 기다시피 하여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만면에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맞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천리길을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선비는 더욱 분한 기운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쪽만 믿고 어리석게도 구걸을 하러 떠났다가 혼수를 얻기는커녕 이상한 병만 얻어왔어. 그리고 계속 신음하며 끊임없이 친구를 욕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랐나요? 며칠 전 평안도 가명에서 물품을 실은 말이 여러 마리 왔어요. 물건 목록을 적은 건기도 적혀 있더라고요. 혼수를 성대하게 마련해 주었는데 빗자루나 족집게 등 자질구레한 물건까지 갖춰놓지 않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당신이 그걸 모르다니요? 감사님의 은덕이 비할 데가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화내며 이렇게 욕을 하세요? 그러고는 건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혼수를 보고 선비는 기뻐했습니다. 이에 노여움을 풀고 웃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수는 이제 갖춰졌지만 난처한 일이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아내가 그 이유를 묻자 선비는 그녀를 좁은 방으로 데려가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는 자기 물건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내가 박장대소했습니다. 건기 중에 남는 열쇠 하나가 있어 이상하게 여겼지만 까닭을 알 수 없었죠. 바로 이걸 위한 것이었군요. 감사님께서 혼수를 갖춰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일까지 해결하게 해주셨으니 더욱 감사해야겠네요. 아내는 열쇠를 가져와 자물쇠를 열어주었습니다. 해악으로 인색한 사람을 풍자한 오물음. 서울에 오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옛날 이야기 잘하기로 세상의 이름을 날려서 재상가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오이나무를 즐기기에 사람들이 그를 오물음이라 불렀습니다. 물음이란 익힌 나무를 뜻하고 오와 외가 음이 비슷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열로한 종친이 있었는데 아들이 넷이었습니다.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었지만 천성이 인색해 남에게 주는 것이 없었고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재산을 나눠주라고 권하면 나에게도 다 생각이 있다네 라고 답하면서도 세월만 보내고 차마 재산을 나눠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루는 종친 앞에 오물음을 초대해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오물음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지어 말했습니다. 장안에 갑부 이동지라는 사람이 있었죠. 장수하고 부귀한 데다 아들까지 여럿 두었기에 사람들이 좋은 팔자라 했습니다. 다만 소시적 가난하던 시절 마음의 상처를 입어 살림을 잘 다스려 부자가 되고 나서도 인색함이 심성에 배어 자손이나 형제에게조차 뭐 하나 주는 게 없었죠. 그가 죽음을 앞두고 보니 세상 만사가 모두 허망한데 자기는 재물제자 한 글자에만 얽매여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병중에 생각하니 이제 와서 어찌할 수도 없었죠. 이에 아들들을 불러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고생하며 재산을 모아 갑부가 되었다. 지금 막 황천길을 가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 하나 가져갈 방도가 없구나.
전날 재물에 인색했던 일들이 후회 막급이다. 붉은 깃발 펄럭이고 상여 소리가 저량하다. 텅 빈 산에 나뭇잎 떨어지고 황량한 들판에 밤비가 흩날릴 때 엽전 한 푼 쓰려 한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내죽고 염에서 입관할 때 두 손에 손을 싸는 헝겊을 쓰지 말고 관 양쪽에다 구멍을 한 개씩 뚫어 좌우 손을 밖으로 내어서 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라. 그리하여 비록 재물이 산과 같이 많아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러고는 문득 숨을 거두었지요. 그가 죽고 나서 아들들이 그 가르침을 감히 어기지 못해 그대로 했지요. 소인이 아까 길에서 상여 행녀를 만났는데 그 양손이 관 밖으로 나온 걸 보고 괴이하게 여겨 물어보니 이동지의 유언 때문이라 하더군요. 아,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말이 착해진다 했으니 과연 그렇겠죠. 종친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와 은근히 비슷한 이야기라 조롱하는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치에 맞는지라 그 자리에서 깨닫고 오므름에게 후한상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러 아들에게 비로소 재산을 나눠주고 종친과 이 친구들에게 보물을 다 흩어주었습니다. 그러고 산에 있는 정자로 들어가 검은고와 술로 즐기니 죽을 때까지 재물의 이로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합니다. 대개 노인이 말 한마디에 문득 깨닫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므름은 골계에 뛰어난 인물로 순우곤이나 우맹의 세상에 태어났어도 어찌 그들만 못했겠는가. 이 주인을 위해 정성을 다하다. 조선시대에 오위의 군사를 거느리던 장수 김대갑은 전라북도 익산 사람입니다. 10살 때 고변이 있어 부모를 모두 잃고 집안이 몰락하자 화를 피해 서울로 도망갔습니다. 우두커니 의지할 데가 없어 거지 행각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갓집에 들어가 내 한 몸을 의탁해야겠다. 그러고는 정승 민백상의 안국동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신세가 어렵고 고독하다는 것을 말하고 걷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대갑의 풍채와 얼굴을 본 민공은 그가 비록 초췌하지만 말이 자못상세하고 민첩하기에 가련히 여기고 걷어주었습니다. 그는 천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빚이라고 물 뿌리는 일등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때때로 민공 집안 자손들이 글 읽는 것을 몰래 엿들었습니다. 대갑은 한 번 보면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또 글짓기와 글씨 쓰기를 익히되 묘법을 잘 따라 썼습니다. 민공이 그 재주를 기특하게 여겨 집안 손님들로 하여금 글을 가르치게 하니 어린 나이인데도 영리하고 성숙해서 어디를 가나 어긋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한당거가 대갑의 관상을 보고는 깜짝 놀라 민공에게 내보내라고 권유했습니다. 민공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저 아이는 이미 고변의 독에 중독되었어요. 오래지 않아 불길한 조짐이 있을 것이니 그 해로움이 주인 댁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민공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궁지에 몰려 나에게 의지해 왔는데 어찌 차마 쫓아낼 수 있겠소. 그 뒤에 그 사람이 다시 와서 더욱 강권했지만 민공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공이 후덕은 충분히 재앙을 물리치고 사람을 살릴 만합니다. 제술법을 한번 시험해 보시죠. 황촉 30쌍과 백지 10건, 향 30봉과 백미 10마를 마련해 저 아이에게 주고 깊은 산중 외딴 절로 들어가 분향하고 개송을 외우게 하세요. 30밤을 기도하고 나서야 영원히 환란을 없앨 수 있을 겁니다. 민공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대갑은 산속으로 가서 30일 동안 고요히 앉아 눈도 붙이지 않고 기도를 올리고는 돌아와 공을 배웠습니다. 공이 다시 관상쟁이를 불러 대갑의 관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염려 없습니다. 그 뒤로 대갑은 민공의 집에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민공이 평양감사로 가게 됐는데 대갑을 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돌아올 무렵 가명 창고에 남은 돈이 마녀 금이나 됐습니다.
대갑이 민공에게 처분할 곳을 묻자 민공이 답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는 행장을 씻은 듯이 한다는 건 너도 알지 않느냐? 어찌 이 돈으로 허물을 만들겠느냐? 내가 적당히 처리하거라. 대갑도 고사했지만 어쩔 수 없어 물러나 생각했습니다. 내 정수리로부터 발뒤꿈치까지 터럭 하나도 모두 공이 주신 것이다. 오늘 또 크나큰 재물을 주시는구나. 내 장차 꾀할 일이 있지. 떠나는 날 대갑은 병을 핑계대고 강가에서 하직을 했습니다. 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갑은 북경시장에 물건들을 사서 배에 가득 싣고 남쪽으로 내려와 강경시장에서 모두 다 팔아 수만 금을 벌었습니다. 마침내 석천 옛집을 찾아가니 쑥대만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개간에서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팠습니다. 앞들판에 좋은 땅 수천 경을 구입해 도주와 이돈의 기술로 다스려서 천석을 채우자 그만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천석꾼이라 불렀습니다. 이에 한숨을 쉬며 탄식했습니다. 천혜고아가 된 내가 화의 그물을 벗어나 천석꾼의 집에 살게 된 것은 다 누구 덕분인가. 서울로 가서 보니 민공의 집안은 이미 몰락해 있었습니다. 대갑은 통곡했습니다. 그 뒤로 대갑은 무릇 민공 집안의 혼인이나 조상에 필요한 물건이나 귀양을 갔을 때 필요한 재화 등 크고 작은 것들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85살에 죽을 때까지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민공의 지감과 대갑의 재량이야말로 소위 이 공이 있어 이 객이 있다는 말에 들어맞는다고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